대해서 권리 분석 원칙에 대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건을 한 두 개 정도를 봤더니 권리가 막 설정되는 이유들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게 말소 기준, 어떤 건 인수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런 권리 분석을 하는 데는 이제 원칙이 있는 게, 그 권리를 설정해서 자기의 채권을 안전하게 확보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 매각이 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이제 그 권리들이 소멸되기도 하고 인수되기도 하는데, 그 교재 그 표에 보시면요, 등기부등본에 그 기재되는 갑구의 뭐 압류나 가처분이나 가등기나 예고등기, 환매등기, 그리고 경매 개시결정 등기 이런 권리들이 있고, 을구에는 뭐 지상권, 지역권 제한하는, 소유권 제한하는 이런 물건들이, 그 권리들이 이렇게 설정이 되는데, 이 권리들 중에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는 권리, 가처분이나 가등기나 아니면은 예고등기, 환매등기 이런 권리들은 인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상권, 지역권도 이제 인수가 되고, 전세권도 배당 요구하면 말소가 되지만 배당 요구하지 않으면 인수가 되는 이런 내용인데, 사실 근데 등기부등본에 있는 권리는 등기부등본을 보면 되기 때문에, 그죠? 어렵지 않아요. 근데 등기부등본에 표시되지 않는 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인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임차인이나, 그리고 법정지상권이나 유치권 같은 경우는 이렇게 권리의 등기부등본에 기재가 되지 않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매수인에게 위협을 주는 그 권리인 것이, 법정지상권은 법이 정한 지상권을 그 매각물에 대해서 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유치권도 부동산이 매각되면 그 매각된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의 채권을 주지 않으면 점유를 해지하지 않겠다는 이런 뜻인데, 요거에 대한 성립 요건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불분명하고 불확실해요. 등기부등본에 나타나지도 않는 권리고. 그래서 요 성립 요건이 갖춰지느냐, 뭐 그 성립되느냐,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법원에서는 법정지상권에 성립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이렇게만 표시가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그 권리를 분석하라는 내용이고, 유치권도 유치권 신고자가 유치권 신고는 했지만 얘가 그 유치권 성립이 될지도 또 불분명함, 이렇게만 기재가 돼요. 그러니까 다 성립 여지가 있지만 정확하지 않다. 너네가 알아서 해라. 그 다음에 유치권 신고는 되어 있지만 그게 되는지 안 되는 유치권인지는 잘 모르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불분명하고 불확실하고 이런 여지가 있다는 것을 개인이 직접 권리 분석해야 돼서, 법정지상권이 있거나 유치권 이런 물건들은 이렇게 불확실성이 많으니까 입찰 가격이 많이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 위험을 제거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동산은 위험이 있는 대신 우리가 알고 있는 수익률도 굉장히 잘하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부동산이거든요. 그래서 남들처럼 다 할 수 있는 권리 분석과 더불어서 이런 부동산도 이제 우리가 다룰 줄 알아야지 그 수익도 많이 나는 부동산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권리 분석 필요성이 존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권리 분석에는 이렇게 등기부등본이나 뭐 매각물건 명세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권리 분석하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 우리가 권리 분석하면 딱 생각나는 게 어떤 권리를 잘 해결하고 분석하는 내용인가라고 생각하지만, 아까 그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부동산의 권리를 분석해가지고 우리가 취득하는 그 목적물이 부동산이다 보니까, 권리 분석은 이렇게 경매로 나오는 권리 분석은 한 3가지 영역으로 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소유권을 잘 가지고 올 수 있는 소유권에 대한 권리 분석을 무엇을 하냐면 이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통해서 하게 되죠. 등기부 등본. 부동산 등기부를 통해서 안전하게 소유권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이런 내용.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실물을 잘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죠? 실물을 잘 가지고 오는 내용은 법원이 매각물건 명세를 통해서 제공하는 정보도 있고, 여기에 있는 임차인이 누가 있냐, 사용하는 사람, 실물을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실물 사용하는 임차인이 선순위다 그러면 인수를 해야 되고,
그 배당 요구 여부에 따라서 갈리게 되니까 전입하고 있는 세대가 누구인지를 열람해 가지고 이 부동산에 그 입주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물을 사용자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이 두 번째로 잘 인도받을 수 있는 이런 내용이고, 나머지가 이제 이런 부동산을 우리가 무엇보다도 일반적인 거래보다는 훨씬 싸게 매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세를 분석해야 되는데, 시세 분석에서 한 가지 이제 여쭤보면, 우리가 부동산의 가격에는 여러 가지 가격이 있죠. 받고 싶은 가격, 팔고 싶은 가격, 뭐 부르는 가격, 절충 가격, 뭐 가장 높은 가격이 이제 호가예요, 그죠? 일단 불러봐요. 그리고 매수자가 주도적으로 움직이느냐, 매도자가 주도적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또 가격이 달라지는데, 부동산 시세를 알아보면서 가장 이제 저렴한 가격이 이제 취득을 해야 되는데, 이 부동산 가격이 대표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이 있고요. 그죠? 부동산 살 수 있는 가격. 그 다음에 매도할 수 있는 가격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중에 매수 가격이 높을까요? 매도 가격이 높을까요? 정답이 매수 가격이 높아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 집에서 권리 분석을 다 해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누가 살고 있는지 다 집에서는 못하지만 가까운 동사무소 가서 하죠, 그죠? 하고 이제 내보낼 거에 대한 대책도 섰어요. 그러면 이제 시세를 알아보는데 집에서 인터넷 갖고 다 알아보죠. 그럼 요즘에 인터넷 정보가 너무 좋으니까 뭐 네이버, 다음 어디 다 많아요, 그죠? 거기에 나와 있는 가격들은 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가격이죠.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그 인근에 가봐요. 그럼 이 입찰하는 사람들은 이제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 지역을 잘 아는 사람도 입찰을 하고요. 모르는 투자자들도 입찰하고, 그냥 물건만 봤더니 좋아 보이는 사람도 입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네이버를 통해서 본 시세는 매수할 수 있는 시세예요. 그죠? 가서 물어보면, 아까 그 삼성 레미안을 봤다. 이제 직접 중개업소를 찾아갔죠. 가면은 이 부동산 내가 살려고 그러는데, 아니면 전세 그러니까 이 가격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뭉뚱그려서 물어보잖아요. 전세를 하려고 그러는데 전세가 너무 올라서 이번 참에 사보면 얼마 정도 대출이 돼? 막 이런 걸 물어보면서 이제 알아보잖아요. 그러면 이 부동산 얼마 정도 해요? 그냥 일반 매매 가격을 물어보면 요새 한 6억 2천은 해요. 이렇게 말하겠죠. 중개업소에서. 6억 2천 정도 하는데 내가 조금 그게 좀 알아봐 주겠죠. 자기한테 연락처 남겨가라. 이런 식으로 말하죠. 그럼 이때 말한 가격이 한 6억 2천이에요. 그죠? 근데 집에서 이제 또 전화를 해요. 나 여기 40평형인데요. 우리 전세 놓고 있는데 이거 좀 팔아줬으면 좋겠는데 얼마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중개하시는 분이 뭐라 그럴 거죠? 6억 못 받아요. 이러겠죠. 그렇죠? 6억 못 받아요. 근데 제가 한번 맡아볼게요. 이렇게 하죠. 그 6억도 못 받는 금액, 요 사이에 있는 금액이 우리가 중개하신 분에 대한 수고료예요. 그죠? 절충해 주시고, 뭐, 입주 날짜 맞춰주고 다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보면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요 금액을 알고 입찰을 합니다. 살 수 있는 금액. 근데 이 인근에 계시는, 우리가 이제 중개업을 할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팔 금액을 알아요. 그죠? 최소한 이 금액 정도, 그래서 입찰하는 금액은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잘 아는 지역의 부동산이 나오면 가가지고 안 가봐도 알잖아요. 시세, 이 아파트 같은 거. 알면 6억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여기다가 경매 수고를 빼고 해가지고 5억 5천. 이렇게 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입찰하러 간 사람은 6억 2천이니까 내가 뭐 수소를 빼고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빼죠. 빼가지고 5억 8천. 금매도 먹고, 그 금매 이 가격보다 높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5억 5천하고 5억 8천하고 붙으면 5억 8천이 이겨요. 그죠? 근데 저도 그런 경험 많은데, 그 부동산에 가가지고 특히 뭐 부동산 많은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없지만 빌라나 원룸이나 주택 이런 것들은 부동산이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부동산도 또 그 빌라 이런 게 다 천차만별이니까 시세를 정확하게 알아보면, 만나면 법원 가서 중개하시는 분 만난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중개하는 분은 100% 떨어져요.
입찰에서. 경쟁력이 없어요. 왜? 팔 수 있는 가격에서 접근을 하고 이 사람들은 살 수 있는 가격에서. 그래서 우리가 법원에서 이렇게 나오면 저 금액에 5억 8천에 사가지고 그죠? 저 금액에 사가지고 뭐 한다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6억 100만 원 쓴다 그랬죠 아까. 그럼 이런 사람이 쓰면 절에서 안 된다. 경매가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까 그 33평하고 25평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33평에 사는 사람이 그 지역에 있다 그러면 투자를 목적으로 하면 이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가 실거주한다고 그런 사람한테는 못 이겨요. 그죠? 그런 사람하고 다 경쟁을 해야 되는 거라 이런 주거용 부동산은 사실 수익 내기가 어려워진 게 맞고, 근데 이제 장래로 봤을 때 아까 지금의 최선을 다할 뿐이니까 이게 7억까지 회복은 안 되지만 이거보다 더 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33평에 계속 살 게 아니라 뭐 40평으로 옮길 여력이 있다. 그러면 같은 금액으로 평형을 넓히는 거에는 크게 무리가 없는 산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거주나 아니면 내 인근에 사는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접근은 아직 그 수익률은 남아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이런 대형, 특히 이제 아까 소형 부동산하고 다르게 대형 부동산은 가격이 많이 등락을 했으니까 그 사이에서 움직일 수 있는 갭이 있는 거지, 소형 부동산은 지금 잘못하면 오히려 경매로도 또 꼭지 잡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 거 보시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이제 시세를 알아보고 그래서 우리 대부분 이제 권리 분석하면 요 부분에 되게 치우쳐서 생각하세요. 소유권, 안전한 소유권을 가지고 위험이 없어야 되고 뭐 권리에 대한 내용인데, 제가 경험해 보면 요 부분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리고 입찰은 금액 높이 쓰면 낙찰 받아요. 그죠? 남보다 높게 쓰면 낙찰 받아요. 그게 손해가 나서 그럴 뿐이지. 근데 이렇게 정말 치밀하게 딱 짜가지고 한 사람하고 경쟁했을 때 이렇게 외부에서 투자 목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부동산 가격을 끌어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아까 7억 5천까지도 했었던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앞으로 뭐 대형 평형이 계속 침체가 되느냐, 그건 여러분들이 뭐 알아서 생각하셔야 되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우리 그 소형 부동산들이 인기가 없었어요. 33평 미만의 25평 그런 건 뭐 신혼 살림 때 잠깐 사는 거 뭐 그렇게만 생각했고, 최소한 33평인데 지금은 최대한 33평이 됐잖아요. 그죠? 그냥 33평이면 됐지. 이렇게 주거 비용에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다고, 이게 그 정서가 바뀌는 그런 시기쯤이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이제 법률적인 분석은 소유권에 대한 내용으로 하고, 실물에 대한 분석은 사용자 분석이라고 해가지고 전입세대 열람하는 걸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세 분석은 우리가 그 개론에서 배웠던 그런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이나 뭐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나 금융이나 투자나 이런 것들 다 접목해가지고 이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이제 등기부 등본을 보는 요령은, 등기부 등본을 한번 이제 펼쳐 볼게요. 오늘 그 나누어드린 사건에서 아까 그 화곡동께 물건이 1번 있고 2번 있는 거였거든요. 그 2번 물건이 그러니까 하나의 채무자에 이제 두 개의 그게 있는 건데, 이게 효성 아트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박모 씨가 완전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사놨나 봐요. 아까 여기서 볼게요. 여기 있죠. 여기 1번하고 2번인데 화곡동에 있는 한성주택 205호도 사놓고, 그 화곡동에 있는 56-인가 화곡동 이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기에 투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이거는 60% 금액에 낙찰이 되는데, 여기도 같은 패턴으로 2억 6천짜리고요. 대지집은 12평이고, 이거는 2002년도 건데, 이게 80만 원에 15만 원으로
그 임대차 주승규, 이 주승규 씨가 여기 나왔네요. 전세권을 주승규, 아까 그게 그러니까 1번하고 2번 사건이 같이 진행이 돼요. 이게 같이 매각한 대금을 채권을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주승규는 배당욕을 했고 그쪽에 있는 김민정은 배당욕을 안 했다는 뜻이에요. 임차인으로서도 전세권자로서도 안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5,500을 오로지 인수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박양혜 씨가 아까 9월 며칠 날 집 사놓고 또 10월 며칠 날 또 집을 샀어요. 그죠? 집을 또 3억에 샀어요. 그리고 전세권 8천만 원 원래 있었던 사람, 전세권을 설정하면서 8천만 원에다가 15만 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고 얘는 아까 배당 요구는 요날했고 확정일자가 없는 상황이죠. 그죠? 근데 여기 전세권으로 해가지고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말소기준 권리는 근저당권이고 요거보다 앞서 있는 요 권리는 이제 인수해야 되는 그런 내용인데 배당욕을 해가지고 전세권자로서 배당욕을 했으니까 배당을 통해서 받아가겠죠. 이게 1억 5,600만 원에 낙찰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60%면서 1억 5,600만 원이 됐는데 여기에는 8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죠? 7천 몇백만 원이 이 부동산 그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고 MK 인베스트먼트에서 낙찰을 받았네요. 요번에 이것도 낙찰이 될 것 같아요. 그 아까 9,500짜리도. 예. 그게 오히려 이것보다 수익률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지분도 근데 이거는 좀 신규 주택 2002년이니까 신규 주택이고 그 전세 놓기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2013년 8천에 15만 원이면 이게 전세로 한 1, 2, 3억 정도 되는 거죠. 그죠? 전세만. 그러니까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받아가는 이런 내용이고 여기에 대한 이제 우리 등기부 등본을 한번 볼게요. 등기부 등본에는 이렇게 그 표제부에부터 갑구 을구로 표시가 되고요. 표제부에는 이 건물 전체에 대한 건물 레이어, 그 다음에 등기 원인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여기 보시면 1층에는 159제곱미터 이런 거 있죠. 이게 1층의 그 면적이에요. 그 계단실 포함한 그런 면적. 그래서 1층, 그러니까 전체가 몇 세대인지 뭐 n분의 1로 나눠보면 그 전체 세대에 알 수 있고 이거는 4층짜리 주택에 옥탑에는 그 건물이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주택에 표제 이제 여기 철근 콘크리트 조고 298제곱미터 그러니까 300 그러니까 전체 면적이 한 300제곱미터 정도 되니까 평으로 따지면 300제곱미터면 얼마죠? 100평 정도 되나요? 그죠? 100평 조금 안 되겠네요. 그죠? 100평 정도 되는 땅에 요 건물이 지어져 있고 소유권 보조 2002년에 한 부동산이고 여기 그 부동산 등기부 등본 보면 갑구에는 이렇게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재돼 있어요. 그죠? 기재돼 있고 보존에서부터 쭉 돼 있고 소유자가 지금 이중인이었는데 2003년에 홍미선으로 소유권이 이전이 됐다가 그 다음에 그 2003년에 되어 있는 내용에서 뭐 저당권 이런 게 설정되고 이렇게 했다가 다시 2005년 8월에 최모 씨로 다시 소유권 이전 이때 2005년 8월에 누가 경매로 낙찰 받은 거네요. 그죠? 경매로 낙찰 받은 요 사건을 보면 경매로 인한 낙찰 요 사건을 보시면 2004타경 27775번이라는 여기 사건 번호거든요. 요거 한번 쳐보시면 얘가 돈 벌었는지 안 벌었는지도 보실 수 있는데 구독자는 지금 2005년 이후부터 사건부터 있어가지고 이게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2005년에 최유순이 낙찰 받은 거를 12월에 이예숙한테 팔죠. 팔은 부동산이 이제 그 다음 압류 같은 것이 되다가 그 다음에 2009년 김상용에게 또 팔렸다가 진짜 소유권 이전이 엄청 자주 되는 잘 팔린 부동산인가 봐요. 2009년에 2억 7천만 원에 거래됐었던 거를 2009년 7월에 또 2억 7천만 원에 같은 금액에 매매를 하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런 것도 있어요. 63년생인지 58년생인지 뭐 이런 것들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했다가 이제 우리가 여기에 있는 채무자죠. 2012년 9월 25일 날
그 원인된 등기를 접수가 10월 30날. 그러니까 우리 등기에서는 원인은 사실 상관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접수 날짜하고 여기 순위 번호가 중요하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용산구에 있는 그 한강모 여기에 있는 박모 씨가 이 부동산을 비슷한 시기에 아까 9월 6일인가 뭐 그랬는데 지금 9월 말쯤에 두 채를 샀어요. 그러니까 3억씩 두 채를 사면서 앞에 있었던 것도 5,500만 원이 인수하는 것이니까 저 그거 금액 빼고 뭐 2억 4,500 정도 들였을 거고 여기는 3억에 사면서 8천에 세를 놓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박양혜 씨는 진짜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 2개 빌라를 사놓은 거예요. 2012년에. 그러니까 돈 버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뭐 2, 3년 사이에 홀랑 망할 수도 있고 거의 반은 그죠? 그리고 울구에는 소유권은 아니지만 그 소유권을 제한하는 권리에 대한 내용들이 2003년서부터 쭉 있어요. 이게 8페이지까지 있는 거 지금 5페이지에 해당되는 그 권리의 내용이고요. 뭐 7,200만 원을 빌렸다가 국민은행에서 7,200만 원 2005년도에 빌렸다가 갚았다가 뭐 그런 내용. 그리고 이제 쭉 그 다음에 내용이 있다가 이제 최근에 앞에 있었던 것들을 해제하면서 부동산 매매를 거래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전세권은 2010년 요 거래하는 날, 대출 받는 날 그 전세권 8천만 원 설정해주는 권리를 해가지고 근저당권을 1억 7,400 설정하는 요런 게 이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이렇게 다세대 빌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에 봤던 상도동 그 레미안은 어디서 봐도 가격에 대한 내용을 잘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다세대 빌라 이런 거는 정말 그 개인의 판단으로 해야 되는 정말 투자 대상. 그리고 이 사람이 3억 그 중에 5,500 빼고 8천만 원 빼고 그러면 1억 3천이고 6억에서 4억 7천만 원이 묶여있는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그죠? 4억 3천만 원이 묶여있는 투자인데 그 중에 대출을 또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자금은 많이 없을 수도 없이 투자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투자를 했다는 게 그 대출받은 금액의 이자를 내고 있었으니까 그거 비용만큼 많이 손해를 봤겠죠. 4억 3천만 원을 다 대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월 한 200만 원 넘게 이자를 그 금융 비용을 부담하면서 있었을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는 이제 등기부등본에는 예전에 이런 게 없었는데 요즘은 이제 등기 주요 사항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마지막 남아있는 권리들만. 그래서 경매 개시 결정은 농협에서 했고 박양혜 씨가 소유자고 지금 전세권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거 이런 내용. 근데 요 요약되어 있는 내용만 보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그냥 간단히 정리해 놓은 거.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런 내용이 항상 써 있어요. 본 주요 등기사항의 요약은 증명서상에 말소되지 않은 사항을 간략히 요약한 것으로 증명서로서의 기능은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 등기부등본 자체도 공신력은 없잖아요. 그죠? 공시력만 있을 뿐이니까 본인이 다 판단하셔야 되고 그런 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봤습니다. 등기부등본 본 내용 그 다음에 다음 장에 한번 볼까요? (1번) (2번) 그리고 이제 매각 물권 명세서상에 주승규 씨가 되어 있는 내용. 그리고 광장동에 있는 오피스텔하고 서초동에 있는 근린 상가하고는 지금 시간 볼까요? 그냥 광장동에 있는 리버힐 오피스텔 102호 요걸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등기부등본을 보려고 이 물건을 선택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 003이에요. 2013년도에 접수가 된 물건이고요. 지금 2015년인데 2년이나 지났어요. 2억 5천에 평가됐었던 게 지금 1억 200만 원으로 떨어져 있는 중이고 요거죠. 그죠? 요건데 이것도 사건 번호가 1번, 2번 있는 거 보니까 자, 이거
그 리버힐 오피스텔 101호, 102호가 나와 있었는데 지금 이게 지금 제가 등기부등본을 했는데 낙찰은 다 됐어요. 그쵸? 낙찰은 됐는데 한번 요거부터 볼게요. 엄마. 얘가 왜 이렇게 커졌죠? 네. 이거는 오피스텔이고 그 건물이 15평짜리. 사실 이런 상관 엄청 없는 물건이에요. 잘. 이게 2013년 2월에 돼가지고 지금 유찰 변경은 왜 되냐면요. 채권자나 채무자가 경매를 일단 정지를 시켜 놓은 거예요. 그런 내용이고 다시 2014년 7월에 다시 2억, 그러니까 2억 5천에서 유찰된 2억에 다시 진행을 했는데 1억 6천, 1억 2,800 안 됐어요. 왜 안 됐냐면 이게 이제 여기 보시면 우리가 참 권리를 안다는 게 권리를 갖고 참 장난을 많이 쳐요. 자, 소유권 보전을 93년에 한 이승량하고 이충하가 이거를 두 개가 공동 지분인데 반반씩이 아니라 지분을 4분의 3, 4분의 1로 나누어 가지고 이승량이라는 사람이 4분의 3, 이충을 사람이 4분의 1로 등기부등본에 등기를 했어요. 그죠? 보존한, 그러니까 처음 만들어진 등기에 이제 이게 상간이가 분양받았겠죠. 그죠? 분양받으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이승량하고 이충하 두 사람의 공동 지분으로 되어 있는데 n분의 1은 아니고 그 4분의 3, 4분의 1이에요. 그죠? 그 중에서 누구죠? 이충하 요 4분의 1 지분을 이응호라는 사람이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를 해놨어요. 근데 98년에 해놨어요. 그죠? 근데 우리 그 배울 때 그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는 제척기간 같은 거 있죠? 근데 하여튼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응호라는 사람이 이충하의 지분을 자기가 매매를 예약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인데 그 다음에 광진구에 압류가 들어오죠. 이충하 지분에 대해서. 광진구가 체납이 있는데 이충하한테 받을 게 있어요. 4분의 1에 대해서만 압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에는 처음으로 생긴 담보가 지금 이충하 지분에 대한 압류예요. 그죠? 그래서 얘가 말소기준 권리가 되고 얘보다 앞서 있는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는 아까 말한 선순위 가등기가 됐죠. 선순위 가등기는 얘가 본등기를 하게 되면 그 등기권자에게로 그게 소유권이 오게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이응호라는 사람이 본등기를 하게 되면 이응호에게로 4분의 1이 오는 거예요. 그죠? 4분의 1이 오는 건데 이제 이충하 지분 전부를 김덕수한테 또 매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김덕수한테 매각을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봐도 권리를 아는 사람들이 이승량이라는 사람하고 이충하가 어떤 관계인지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뭐 가족이 아닐까, 같은 이씨. 그리고 이응호도 같은 가족이 아닐까. 근데 이응호랑 해놨다가 뭐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김덕수한테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가 되어 있는 물건을 또 매매를 해요. 매매를 이 금액에 2억 2,515만 원에다가 4분의 1만 팔아요. 김덕수한테.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이충하가 원래 지분권자죠. 그죠? 소유자가 얘 거를 경매를 신청합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매매 예약에 해가지고 가등기권자가 그 분할 신청할 수 있죠. 그죠? 그 등기. 그래가지고 1억 5,191만 5천 원을 해가지고 요때 경매를 신청하고 또 제3의 안혜선이라는 사람이 2억 2,300만 원으로 이렇게 신고를 하는데 이렇게 이 부동산에는 자 유치권 허운이라는 사람이 경매가 접수되고 2013년 7월 8일 이후에 2014년 9월 19일 요때 유치권을 또 신고를 해요.
우리 법원에서 기록은, 법원의 그 매각물은 거기에 있는 권리자들에게 언제까지 배당 요구를 하세요라고 하면서 배당 요구 종기를 정해주죠. 그래 권리자들은 배당 요구 종기란에 적법하게 권리 신고를 해야 배당을 받아요. 근데 유일하게 유치권은요, 배당 요구 종기일 내에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유치권은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아갈 수 있는 권리가 아니에요.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으면서 점유를 해지하기 위한 협상으로 돈을 주고받고 뭐 판결을 받고 소송을 해야 되는 그런 권리다 보니까 늦게 이제 유치권이 신고가 돼 있어요. 이 부동산에 우리가 등기부등본을 한번 보면 전체가 얘가 왜 여기 와 있나? 자, 뭐 전체가 8층인가요, 9층인가요? 뭐 이런 건물의 1층의 상가예요. 1층의 상가가 이제 표제부에 이제 건물에 대한 표시가 나와 있고 11층짜리 건물이네. 11층짜리가 1층은 654제곱미터고 756제곱미터까지 그 건물이 이제 이렇게 있는 건물인데 이 하나의 뭐라 그러냐면 광장동 127외 2필지죠. 그러니까 127번지, 128번지, 129번지 세 개의 필지에 하나의 그게 건물이 지어진 이런 건물이고 요 건물이 이제 그 127번지는 856제곱미터, 128번지 요게 합산한 게 요 건물에 들어있는 땅이죠, 그죠? 그리고 뭐 건물에 대한 이제 건물 내역 뭐 철근 콘크리트 라벤더 뭐 이런 거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갑구에 소유권을 보존한 사람이 이승량이라는 분이 대치동에 있는 사람인데 44년생이에요. 그리고 이 집을 구입할 당시가 지금부터 거의 20년도 전이죠. 22년 전이죠. 그죠? 그 44년생의 어르신이 20년 전에 이 부동산을 사놓으면서 4분의 3 지분으로 산 거예요. 그리고 이충하라는 사람이 또 그거 돼 있고 예전 부동산에는 이렇게 얘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나왔는데 요즘은 이게 없어졌어요. 1번은 남자고 2번은 여자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충하 지분에 대해서 이 둘 중에 이충하 씨라는 사람이 지분 공동 소유자가 좀 이렇게 뭐 사업을 하시는 분인지 계속 이런 그 압류 같은 게 있고 그러니까 막 97년에 뭐 가압류도 있고 막 이런 상황이 있다가 그 내용을 가압류 등기가 뭐 계속 등기되고 말소되고 등기되고 말소되면은 지으면서 말소에 대한 내용 2번 등기가 순위번호 2번에 있는 등기가 말소됐다. 여기 7번 등기가 말소된 게 10번에 있는 이런 등기로 이렇게 그 등기부등본을 보는 거는 이렇게 갑구하고 을구하고 그 권리의 내용에 따라서 갑구에 기재되느냐 을구에 기재되느냐 이렇지만 그거를 총 통합해가지고 권리의 우선순위는 또 우리가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갑구 받다 을구 받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인 순서를 정하고 이제 이충하 지분을 2006년에 광진구청에서 가압류하면서 그거에 대해서는 말소가 안 됐고 이런 권리를 해가지고 전체가 7페이지 중에 6페이지장에 좀 이런 내용이 있고 김덕수한테 진짜 매매를 하죠. 그죠? 2억 2,515만 원에. 근데 우리가 지분 경매도 또 위험해요. 그죠? 위험한 부분이 전체를 그러니까 소유나 사용에 굉장히 제한이 되잖아요. 이렇게 상가가 이렇게 있는데 상가 15평 중에 4분의 1이니까 한 4평 좀 안 되죠. 그죠? 4.8평 정도 되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냥 4분의 1일 뿐이에요. 그죠? 뭐 여긴지는 잘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이제 등기부에 그러면서 이제 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동지분도 그렇고 지분이 그냥 4분의 1이라는 것 뿐이지 여기 이 내용이 특정돼 있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이 유찰이 많이 되겠죠. 그리고 나중에 그 민법에서 배웠지만 지분에 대한 분할을 하죠. 그죠? 분할할 때 처음에 합의를 하는데 뭐 여기를 하자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할이 잘 안 되지만 그죠? 안 되니까 뭐 현관에 그래서 이제 현관에 내가 할게. 그럼 집에 못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면 뭐 산 같은 임야도 그래요. 임야도 뭐 여기가 우리 산이다 그러면 분할을 하려고 그러면
여기를 너 가져라, 여기는 내가 가질게,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체적인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러면 합의를 해서 서로 합의해서 분할을 하든지, 합의가 안 되면 이거를 전체를 팔아가지고 그분의 그 환가한 금액의 자기의 지분만큼 가져가라는 그런 뜻인데, 지금 2억 2,500만 원에 산 부동산이 지금 아까 얼마에 1억 300만 원에 낙찰이 됐죠, 그렇죠? 1억 330만 원에 낙찰이 됐는데, 여기에서 써지는 이 이름이 써지는 법원도 있고 안 써지는 법원도 있어요. 근데 이 법원, 이거는 법원에서 올린 게 아니라 이 굿 옥션 여기에 있는 그 직원이 법원에 가서 그 사람들이 진행하는 내용을 그냥 불러서 적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이응혼지는 사실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자기네들끼리 팔았다, 넘겼다, 지분만 했다가 가등기를 했다 막 이렇게 한 게 결국은 얘가 동일인이 뭐 이렇게 낙찰을 받았을 수도 있고 뭐 돈을 빌려주면서 뭐 어떤 뭐 권리관계를 설정하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가등기를 해놓으니까 사실은 평가된 게 2억 5천짜리가 1억 300만 원에 낙찰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보면서 저게 뭐 권리 분석이 복잡하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제가 경매를 하는 이유가 우리가 물론 수익을 발생하는 것도 있지만 정말로는 기본적으로는 내 재산을 지키는, 거기서 시작하신 게 훨씬 유익할 거예요. 내 재산을 잘 지키고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주거나 뭐 채권 관계가 생기더라도 보다 안전한 권리를 확보하는 거. 그죠? 이렇게 막 가등기 해놓고, 가등기를 아니까 가등기 해놓은 거 아니에요. 그죠? 가등기를 해놓고, 뭐 그냥 가압류만 해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물권적 권리를 아예 처음부터 설정하든지, 뭐 이래가지고, 우리 이 책의 취지가 꼭 그 입찰 목적의 투자 목적뿐만 아니라 내 부동산이나 내 재산을 지켜내는 그런 목적으로 접근하시면 이렇게 우리가 권리를 설정할 때도 그렇고, 내용을 알고 이렇게 설정하면 아무도 입찰을 못하는 부동산이 돼버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압류를 했다 이렇게 해도 뭐 어차피 자기는 결국에는 뺏기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방어할 수 있는 이런 부동산이 된 그런 내용이 등기부등본을 보면 이제 부동산에 대한 그 역사 같은 게 쭉 나와요. 해당 부동산에 대한 내용은. 그리고 그 다음 사례, 지금 시간이 아까 우리 좀 늦게 시작했으니까 그 다음 사례가 2012년 사건이에요. 이것도 지금 아까 선순위 가등기를 제가 사례를 찾아서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막 했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권리에 대해서 정보 같은 게 없으니까 막 장난을 치고 이런 것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하다 예전부터 권리가 설정돼가지고 복잡해진 경우는 있지만 이렇게 지난 사례가 아니면 이런 것들 찾기가 힘들 만큼 복잡한 사례가 잘 없어요. 자기 뭐 재산, 임차 보증금 이런 것들을 대부분은 이제 좀 알고, 우리가 이제 정보가 많이 있으니까 알고, 특히 이제 예전보다는 중개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책임 있게 하잖아요. 그죠? 책임 있게 하니까 자기 권리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하는데 2012 타경의 37399 사건이에요. 그죠? 서울 서초구, 우리가 좋아하는 서초구. 자, 서초구에 갔더니 근린상가고요. 대지는 7평이고 건물은 19평짜리예요. 2013년 5월에 첫 매각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한 토지하고 건물이 같이 매각이 되고 2012년 11월 27일 날 경매가 접수되었고, 자, 여기 보시면 소유자 명무씨, 채무자 명완식씨래요. 그죠? 우리가 명시가 희귀성이니까 같은 뭐 관계자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의 소유 부동산을 이 사람한테 담보로 제공한 거죠. 그랬더니 문옥현이라는 사람한테 이제 근저당 설정을 해줘서 임의경매요.
우리가 임의경매고 근저당 설정이면 대부분 보면 금융기관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문옥현 씨가 얼마나 그 현명하게 자기 권리를 그거 해놨냐면, 이게 5층 중에 2층짜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서초동에 있는 근린 상가인데, 임주호라는 사람이 98년 확정일자 있는 2억짜리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권리는 신고했어요. 근데 배당 요구는 하지 않았대. 배당 요구는 하지 않았는데 왜 2억이란 걸 알았냐면, 자, 법무사 임주호 사무실이에요. 여기 임주호가 임주호님의 법무사인데, 여기 2012년 11월 30일자로 전세금 2억으로 권리 신고를 하였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내용은 전세권 설정 등기로 98년 3월 요때부터 이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대요. 자, 98년 3월 17일 전세권 설정, 이 사람이 일반 개인이 아니고 법무사잖아요. 법무사.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쵸? 법무사가 2억으로 존속기간 그 전세권 설정을 해놓고, 그 다음 요렇게 되어 있는 부동산에 98년에 전세권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그 주인이 그 담보를 제공하면서 문옥현 씨한테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죠? 1억 4천만 원을 빌린데, 문옥현 씨가 나 1억 4천만 원 빌려주는데 나 집도 있는 거 알지? 우리 동생이면 동생 뭐 누구 담보 제공할게. 그러니까 그러면 그걸 믿고만 빌려준 개인이 아니라 이 문옥현 씨는 그냥 그런 그 채권 원인 서류를 갖고 있는 가압류권자잖아요. 그죠? 근데 원래 돈 빌려 받는 그 시점에는 뭐라도 줄 것처럼 하니까 그때 이제 근저당권을 아예 설정하면서 권리를 확보해 놓은 거예요. 이 문옥현 씨는 그냥 가압류를 갖고 있었으면 그게 말소기준 권리가 비록 되긴 하지만 나머지 채권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자기의 비율만큼만 받아가게 됩니다. 순서가. 그죠? 근데 지금 아예 근저당 2009년 1월 13일로 딱 정해놓으니까 이 2억이라는 이 사람이 권리신고를 했는, 배당 요구 없음? 권리신고, 요 내용은 이제 그러니까 요 내용으로 등기부등본상에서 2억이라는 걸 알았고, 권리신고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2억은 인수해야 되는 걸로 아시면 되겠죠. 그죠? 말소기준 권리보다 앞서 있는. 그러고 나서 이수길이 근저당을 다시 설정하고, 그 문옥현이 이제 경매를 신청했는데, 여기에 있는 이수길 6천만 원 이 사람도 2010년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 명호식이라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이렇게 처음부터 아예 근저당을 설정한 내용이에요. 요 등기부등본 한번 볼게요. 자, 등기부등본 보니까 건물이 전체 5층짜리고 지하도 3층까지 있는 건물이고요. 이런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에 이제 203호인데 1층에는 금융업소가 있고 2층에는 사무실이 있고 그 3층에는 사무실 있고 4층에 사무실 뭐 이런 식으로 있다는 그런 내용을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대주권의 목적이 이제 2개 필지에 이제 하나의 건물이 있고 철근 콘크리트 쪽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에서 이 사람의 이제 그 90년의 매매로 이 부동산을 취득했고, 여기에는 이 사람이 지금 근저당권자인 사람이 경매를 신청했죠. 그쵸? 소유권에 관한 내용이라 경매 기입 등기도 소유권을 제한하는, 소유권에 관한 내용이죠. 경매가 기입되면 그 매각으로 인해서 소유권이 넘어가는 사항. 그래서 갑구에 이제 기재가 됐습니다. 나이는 이래요. 이렇고 이제 압류, 서초구에서 압류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또 지금 경매는 한 명만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미 경매가 되고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또 경매를 신청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앞서 있는 문모 씨가 경매를 신청했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그 이수기 씨가 또 경매를 신청해서 경매가 중복으로 되고 있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이 경매 신청한 사건 번호 2012 타경의 37339번, 399 사건이고, 이수희 씨는 그로부터 2013년 12월 11일, 2013년 4월 요날 다시 경매를 신청하면서 같은 물건이 경매가 진행이 되지만 얘의 사건 번호랑 얘의 사건 번호는 달라요. 왜 그러냐면 이 채무자가 문옥현의 돈을 갚을 수도 있죠. 경매를 넣으면.
그러면 얘는 안 갚으니 얘는 안 갚을지. 그러니까 경매가 이중으로 중복으로 들어오더라도 앞서 있는 경매가 만약에 얘 돈을 갚아가지고 이게 없어지면 이어서 속행됩니다. 얘 사건으로. 그래서 이수길도 이제 경매를 신청했고 그 갑구에는 이 권리가 다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을구로 넘어갔더니 그 이전에 뭐 그 한국장기신용은행에 장기신용은행 맞나요? 장기신용은행? 하여튼 이런 데서 대출을 받았다가 국민에 또 대출을 받았다가 이제 전세권 설정하면 이거 앞에 걸 갚아주면서 뭐 전세권 설정하고 설정한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전세권이 이전되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요 내용들이 지금 선순위 전세권이 있고 개인이지만 근저당권자들이 다 개인이지만 근저당권자라는 거. 그래서 자기 권리를 어떻게 확보해가지고 등기부등본에 등재해 놓느냐에 따라서 얘가 지금 얼마에 낙찰했냐 5억 7천에 평가됐었던 게 4억 7,500만 원에 낙찰이 됐네요. 2억 3,300만 원까지 떨어진 거를 누군가가 2등은 2억 7천만 원 썼는데 1등이 4억 7,500만 원을 확 써버렸어요. 자, 여기서 이 한 명 있잖아요. 4억 7,500만 원 금액을 많이 쓴 사람. 이 사람은 2억을 인수하는 거를 분석을 못한 거예요. 그랬더니 근데 얘는 2등은 2억 7천에다가 2억 보태면 이 부동산의 매입 가격은 4억 7천이 되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얘는 이제 4억 7천 하고 또 2억 인수하면 6억 7천만 원 이 부동산을 사는 결과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납부했던 요때 입찰할 때 2,330만 원 내겠죠. 그쵸? 2,330만 원을 포기하는 게 낫지. 내가 2억이나 더 주고 부동산을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시 요 금액의 경매가 진행됩니다. 다시 1월에 낙찰됐던 게 그 대금 안 내고 막 시간 지나면서 다시 기회를 잡아가지고 얘 했더니 요때 유찰되고 다시 2억 5,100만 원에 누가 또 낙찰을 받았어요. 2억 5,100만 원 낙찰을 받았는데 이때 11명이 했는데 또 미납을 하고 그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해서 차순위 매수 신고는 얘 금액하고 10% 범위 내에 있는 금액의 채권 그 입찰자가 그 차순위 매수 신고 할 수 있거든요. 요때는 차순위 매수 신고 할 수 없겠죠. 너무 금액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래서 이제 요새 차순위 매수 신고를 했더니 얘가 미납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차순위 매수 신고한 사람한테 다시 매각하는 게 얘한테 매각 결정이 나요. 그래서 차순위 매수 신고에 매각 허가 결정을 했더니 허가 결정하고 얘도 또 안 냈나 봐요. 얘도 안 내고 다시 경매가 다시 나왔어요. 10월 20날. 얘도 8월 5일이니까 이때 네가 너한테 매각을 허가해 준다 했는데 얘가 또 대금을 안 내니까 다시 10월 20날 1억 8,677만 원인데 2억 2,780만 원에 낙찰을 받았죠. 2명이 해가지고. 근데 요때 입찰할 때는요. 요 금액에 이건 이제 미납된 부동산이 다시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 우리가 재경매라 그래요. 왜? 대금을 포기한 금액, 여기서는 2,300만 원을 포기했고, 여기서는 1억 8,600이지만 앞에 2,300만 원 포기한 만큼 위험이 있었던 거다. 주의 깊게 봐라 그래가지고, 요 대금의 20%, 최저 매각 가격 20%를 제공하면서 입찰을 하라 그러죠. 그랬더니 얘가 지금 미납한 얘는 이 3,600만 원, 3,7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보증금으로 제공하고 입찰을 했는데도 미납을 한 거예요. 그 얘도 또 차순위 매수 신고했는데 얘가 또 미납한 거죠. 그죠? 차순위 매수 신고했는데 그럼 이걸로 해가지고 배당할 수 있는 재단에는 돈이 되게 많이 쌓여 있어요. 그리고 2억 2,700만 원이 낙찰이 됐는데 이거는 우리가 그냥 등기부등본을 보느라고 본 거지만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는 권리 분석을 다시 한번 꼼꼼히 해봐야 되고 말소되지 않고 전세권이 인수된다고 해서 이렇게 대금을 안 낼 수가 있네. 2014년 7월. 하여튼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앞서 그 매각됐을 때 이 사람은 누가 봐도 분명히 2억 인수되는 걸 모르고 입찰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 이제 우리가 권리 분석에 대한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하신다고 보시고, 여기에는 이 누가 뭐래도 법무사가 하고 있으니까 자기 권리를 잘 그 안전하게 지켜놨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인수한다고 보시면은 뭐 5억짜리 부동산인데 2억 인수하는 3억이 입찰하는 게 맞는 거고, 여기서는 왜 납부를 안 했는지는 여기 2명, 그죠? 이거는 조금 그거예요. 저도 잘 이제 입찰을 하게 된다 그러면 자세하게 봐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 문건 처리, 송달 내역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동산은 2002년도 사건이고, 그 다음에 한번 낙찰이 되고 다시 미납이 되고, 또 낙찰이 되고 미납이 되고, 차순위 결정돼 있었는데 또 미납하고 이러면서, 보통 사건이 한 번 그 문건 접수가 되면 한 20에서 30건 채 안 돼요. 간단한 사건들은 한 10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얘는 지금 이렇게 문건 처리가 많죠. 그죠? 문건 처리 많고, 송달도 이렇게 많아요. 근데 이거를 꼼꼼히 보셔야 돼요. 특히 이제 미납되어 있는 부동산들은 여기 보면 대금 최고가 매수인한테, 원래 이렇게 이름까지 잘 안 쓰는 최고가 매수인한테 뭐 이렇게 돈 내라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다음 2번째 미납한 사람들은 조금 더 신중하게 꼼꼼하게 봤어야 된다. 안 본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차순위 매수 신고에 대한 내용은 제가 다음에 유익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렇게 등기부등본에 어떤 권리를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뭐 입찰에 관련되어 있는 것도 그렇지만 자기 권리를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 포재부, 그러니까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을구에 있는 방법, 그리고 이렇게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보는 방법이 있고, 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랑 공적 장부의 뭐 그런 것들을 요즘은 되게 발급하기 쉬워졌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보면, 여기에서는 이제 그런 것도 제공하고 있는데, 여기 있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종합 정보. 그러니까 뭐 이 부동산에 뭐 개별 공시지가나 이런 것들 다 나오거든요. 그 우리가 일사편리 그 사이트가 생겨서 민원 이런 부동산에 대한 그 정보 같은 거 볼 수 있는, 여기 보시면 종합 정보에는 어느 동에 있는 거, 토지 이동 일자, 뭐 토지 임야 대장, 건축물 관리 대장 이런 거 다 있거든요. 우리가 입찰을 하려고 그러면 이런 걸 보는 거는 습관적으로 하셔야 돼요. 하나라도 안 보면 손해는 본인한테 끼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도 있고 주거용 부동산도 있고, 이렇게 권리들이 배웠던, 알고 있었던 뭐 그 저당, 근저당 뭐 이런 권리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런 내용을 한번 쭉 살펴봤고요. 다음 주에는 권리를 확인하는 이런 내용에서 이제 말소기준 권리가 왜 필요하고 그런 내용, 그 다음에 채권적 권리냐 물권적 권리냐에 따라서 배당이 다르게 되는 내용, 그럼 최우선 변제, 우선 변제 이런 것들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